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가장 흔히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시위입니다. 때로는 확성기에 대고, 때로는 집단이 아니면 홀로 길 위에 나서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교통정체가 빚어지거나 의도치 않게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겪기도 하죠.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최근 장애인단체가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시위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시민 불편 프레임을 내세워 혐오를 조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시위에 대한 대응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잠시 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쿨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교통공사의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대한 대응 문건이 얼마 전에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죠. YTN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자, 오늘은 이 장애인권에 대한 보도들 한번 짚어봐 주신다고요? 네, 장애인 인권운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 단체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네. 이 연대단체가 작년 연말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홍보실 언론팀에서 전장년을 적으로 규정해서 여론전 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YTN이 이 문건을 입수해서 3월 17일에 단독으로 보도한 이후에 같은 날 MBC, KBS 등에서 주요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문건에는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무너뜨리기 어려우니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찾아내어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등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이 보도를 접하고 네. 아직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자, 문건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겠어요? 네, 우선 해당 문건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건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장애인 단체를 투쟁을 위해 모인 집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싸워 이겨야 할 적으로 규정한 듯하게 보입니다. 네. 또한 여론전 승부는 디테일이 가른다면서 우리 실점은 최소화, 상대 실점은 모니터링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그 예로 공사가 잡아낸 장애인 단체 측의 실수라는 것은 장애인 단체가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틈 사이에 끼워 넣은 일이라고 이렇게 그쪽의 실수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공사는 실제로 이 사진을 언론사 기자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문 매체와 진보 언론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약자는 선하다는 기조의 기성 언론과 장애인 전용 언론 조합과 싸워야 한다. 언더 도그마가 사회 보편 흐름으로 자리 잡은 이상 언론은 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진보 가치를 높이 사는 특정 매체일수록 더욱 그러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시로 든 것이 2월 16일자 경향신문 기사 장애인의 권리 찾기 행동 불편하다고 때리지 말자라는 것과요. 2월 15일자 한겨레 기사 지하철 시위 장애인 단체의 사이버 공격 혐오를 멈추십시오라는 기사, 그리고 작년 12월에 민원연에서 모니터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을 오마이뉴스에서 게재했었거든요. 이것도 사례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특히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슈에 집중해왔던 비마이너라는 언론사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전장년 대표가 창립 멤버로 포함되어 있다. 완전 당 기관지, 장애인 전용 언론, 마이너한 매체이나 여론적 용도로 충분이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3월 18일에 발표한 성명에서요. 이런 행태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사와 기사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비마이너 하민지 기자는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회적 소수자의 절박한 외침을 성실히 보도하는 것은 언론인의 의무이자 책임이기에 그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공사 측 입장에 유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예를 훼손한 현실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고 성토했습니다. 네. 장애인 단체뿐만 아니라 이를 보도하는 언론도 한꺼번에 묶어서 그야말로 매도를 한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장애인권에 대한 보도를 여론전으로 규정을 했어요. 네. 이런 문건을 낸 서울교통공사 측의 입장이 혹시 나왔나요? 네, 서울교통공사는요, 개인의 일탈이고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직원의 미숙함은 곧 공사의 미숙함이다라면서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응 전략에 따라 나온 이른바 장애인 단체를 저격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많은 언론들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80년대, 90년대도 아니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실 장애인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인권 보장은 우리가 됐다라고 저희가 착각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많이 언론에서 언급되지는 않아 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사태를 통해서 이 장애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자기네 그 출입기자단이 있는 언론사를 마치 기관지처럼 자사 홍보에만 좀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근거들이 혹시 있습니까? 일단 전장년이 낸 보도자료에서는요. 전장년과 지하철 이용 시민 간의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면서 한 시민은 2월 9일 오전 출근길 5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할머니 임종을 보러 가야 하는데 전장년 측이 열차를 막아서 갈 수 없다면서 현장에서 울면서 항의하는 등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장년 보도자료에 있는 할머니 임종 사례는 언론에 의해서 자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장애인들의 정당한 시위를 중단하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중앙일보 보도에서 아예 임종을 놓쳤다라고 기정사실화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해당 매체들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관련 기사를 정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조선일보는 서울교통공사 할머니 임종 못가 운 승객도 장애인 단체 시위 중단 요청이란 제목, 중앙일보는 승객이 할머니 임종 놓쳤다, 교통공사 장애인 시위 중단 요청, 동아일보도요 할머니 임종 지켜야 장애인단체 출근길 시위에 공사 자제 요청, 서울경제는 임종 지키러 가야 하는데 절규에 장애인단체 버스 타라, 그리고 머니투데이는 임종 가야 해요 커지는 불만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 멈춘다 등으로 2월 22일에서 23일 사이 관련 내용이 11건이나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문건에서는 이를 대응 잘한 사례로 소개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할머니 임종 사례를 통해서 이 장애인단체 시위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쓴 기사를 교통공사가 대응을 잘한 사례로 소개를 한 거군요. 이 장애인단체 시위에서 빚어진 에피소드인데 사실 이 할머니 임종 사례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좀 이런 작은 에피소드를 부풀려서 보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좀 자잘한 에피소드 말고요. 정작 이 문건 폭로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됐던가요?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언론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사이트 비카인지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문건이 얼마나 많이 보도되었는가 찾아보니까 고작 37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등은 보도하지 않았고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한두 건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그 보도 내용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는 3월 18일에 이글 중심, 교통공사 장애인 시위 문건 논란, 장애인 공감 필요, 시민 권리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보도는 댓글 대결을 중계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반면 공사 문건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 언제까지 장애인 단체 칭얼거림, 익스큐즈 해주면서 애꿎은 시민들이 불편 감내해야 하나? 싸우고 처벌해야 할 대상이지. 불법 시위는 엄단해라.
싸워야 하는 게 맞죠. 당해보지 않으신 분 장애인 단체 불쌍하고 연민들죠. 이 시위는 지하철 상대로 하는 시위도 아니고 시민들 가장 불편한 시간을 인질로 삼아 정부에게 전체 예산을 늘리라는 시위입니다. 엄연히 시민들 발 묶어서 인질극하는 행위고 아직도 20년 전 얘기하면서 시위합니다. 이것은 공사의 행태를 지적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상 그 장애인에 대한 혐오성 댓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이 적절한가, 정말 차라리 보도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시민들을 인질로 삼았다. 네. 그렇군요. 자, 언론 단체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서도 언론 매체들의 단순 받아쓰기 관행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집회 시위를 보도할 때에는 행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마저 무너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시민 불편 프레임에 대해서도 이 같은 프레임 짜기는 실질적인 책임자를 가린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경고해왔음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언론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가? 언제까지 이 같은 행태를 봐야 하는지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언론 노동조합도요 18일 논평을 통해서 공사의 문건을 언론 공작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보편적 이동권 요구를 짓밟는 서울교통공사의 언론 공작 시도를 규탄한다면서 서울교통공사 언론팀의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맞서기 문서는 공공교통체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언론을 갈라치기와 공작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저열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장애인들의 정당한 보행권 보장 시위가 시민 불편 프레임이나 언론 공작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참 씁쓸합니다. 네. 자, 근데 뭐 좋은 보도도 있죠. 있어야 할 텐데요. 예, 좋은 보도 그래도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거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경향신문에서 게재한 고병건 칼럼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목부터 가슴을 울립니다.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이 칼럼은 이번 논란의 핵심을 짧고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칼럼에서는 평소 출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만 하더라도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하는 시선, 한마디로 기어 나오는 것만으로도 유죄인 그 시간에 장애인들이 시위까지 하게 된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번 일을 장애 시민과 비장애 시민의 불행 배틀로 보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장애인 이동권 제약을 해결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그렇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쏟아내는 참혹한 욕설들을 듣고 있노라면 내 안에서 오래된 질문 하나가 뛰쳐나오는 걸 막을 수가 없다. 죄 없는 시민은 죄가 없는가? 선량한 시민은 정가 27번의 장애인 앞에서 저렇게 당당해도 좋은가? 과연 장애인들이 죄 없는 시민의 발목을 잡았는가? 오히려 시민들이야말로 장애인들의 발목을 잡아온 건 아닌가. 우리 모두가 꼭 가슴으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뜨끔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네. 기어 나오는 것만으로도 유죄다. 그래서 이 대목이 저는 좀 울림이 있는데요. 이게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이런 출퇴근 시간 아주 혼잡한 시간에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자리를 차지하는 노인, 네. 어쩌면은 뭐 임산부, 네. 결국에는 그 모든 사회적 약자를 죄인 취급하지는 않았었나. 네. 예,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김혜민의 이슈인 피플을 들었습니다. 3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총 2주간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김혜민의 이슈인 피플 어떤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픽보이스, 퀵보이스 코너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힘을 실어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코너의 기획 의도는 매일 YTN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중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목소리를 픽해서 퀵으로 싸드리겠다인데요. 그만큼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주장을 엄선해서 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주간 들었을 때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하는 정치인의 발언,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발언에 또 한 번 마이크를 쥐어주는 역할을 하는 듯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게 정말 기억해야 할 목소리인지 엄선한 것인지 하는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3월 7일 픽보이스 퀵보이스에서는 같은 날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당시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3월 6일 보도에 관한 것으로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고 한 녹취록에 대한 원 본부장의 주장이었는데요. 원 본부장은 김만배 씨와 대화를 주고받은 신모 기자가 대선배인데 자기보다 아랫사람과 말하는 것 같다. 따집기 같다. 그리고 수작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추천수 조작한 프로그램이 돌아간 것도 보였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당시 원희룡 본부장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니 그 주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발언을 굳이 골라서 다시 들려주는 코너라면 최대한 그 주장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이날 방송을 듣고 김만배 씨 녹취록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요. 두 사람이 선후배 사이인데 말을 너무 편하게 해서 짜집기 같다는 게 원전 본부장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 주장과는 달리 선후배 사이에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슈앤피플이 전한 원희룡 본부장의 발언 중에는 추천수 조작한 프로그램이 돌아간 걸로 보였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뉴스타파의 홈페이지에는 추천수가 나오지 않고요. 또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의 좋아요를 말한 것인지 해서 살펴봤는데 하지만 이날 코너에서 들려준 원전 본부장의 발언만을 들었을 때는 그 배경이나 맥락을 알 수가 없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기만 할 뿐 그 내용의 진위 여부엔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의 보도 행태를 두고 다운표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픽보이스, 퀵보이스가 이런 다운표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해서 발언을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해당 코너는 당일 저희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주요 시사 인터뷰 중에서 화제가 됐던 인터뷰를 추려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코너인데요. 일방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강조점만 보일 뿐 팩트체크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코너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 프로그램에서 높게 평가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방송하는 꼭지점이라는 코너인데요. 지금 꼭 필요하지만 다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짚어보겠다는 게 코너의 취지입니다. 최근 2주 동안에는 대선에서 다뤄야 하는데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주제 선정이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내용도 유익했습니다. 3월 11일 금요일엔 5060 여성 노동을 소재로 기사를 쓴 기자와 함께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필수 노동자들 대부분이 60대 여성인데 임금도 낮고 산재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내용 등이었는데요. 대선에선 젠더 이슈가 이대남, 이대녀처럼 갈등만 부각돼서 여성의 노동, 특히 5060 여성의 노동은 사실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끄집어냈다는 점에서 주제 선정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받은 기사를 기자와 인터뷰 방식으로 쉽게 잘 전달해줘서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3월 18일 금요일에는 차기 정부의 교육 정책을 두고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대선만큼 교육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선거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 인수위의 교육 관련 분과의 인수위원 구성의 문제,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교육 문제 등을 고루 짚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2주의 화제 영상부터 만나볼까 하는데 오늘은 어떤 영상 준비하셨습니까? 20대 대선 전후로 정치 관련 영상이 정말 많았잖아요. 화제가 됐죠. 네, 화제됐죠. 근데 최근엔 또 이제 좀 식는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좀 눈에 띄는 영상이 최근에 또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웃음박제라는 성대모사 유튜버가 이분 유명하시더라고요. 예, 이분이 요즘에 정말 핫하시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홍준표 국민의원 의원을 모사해서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부른 영상이 큰 화제인데요. 그룹 이름을 뭘 불렀다고요?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을 불렀어요. 이건 한번 진짜 꼭 들어보셔야 되는데. 네. 네, 그룹 이름이 에스파가 아니라 좌우파. 좌우파. 네, 좌파 우파 해서. 네. 3월 6일날 업로드됐는데요. 25일 기준으로 해서 300만 회가 넘었습니다. 야, 에스파 아니고 좌우파. 네. 네, 문재인 대통령, 또 윤석열 당선인, 안철수 대선 후보, 홍준표 의원. 참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분들이 에스파가 부른 넥스트 레벨을 불렀다. 저희가 그래서 음원을 좀 준비를 해봤대요. 네네네. 네,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네.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적 룰을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무기. 여당으로 걸어가 알아 네 홈그라운. 위협에 맞서서 합쳐라 합쳐라 합쳐라. 오예 상상도 못한 합당 유혹은 깊고 진해 툭툭. 네. 일단 웃어요. 네, 재밌네요. 예. 네, 재밌어요. 끝까지 듣게 됩니다. 네. 네, 진짜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유튜브 조회수가 아까 조회된 지 20여일 지나서 300만 회 훌쩍 넘었다. 네네네. 여러분 들으시니까, 이거 문재인 대통령, 이거 안철수, 이거 아시겠죠?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일 것 같아요. 그쵸. 댓글 반응에서 이 절대 최애를 고를 수 없는 그룹이라는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4명을 가지고 넥스트 레벨을 불렀다는 발상에 킹받아서 가사를 보지 못했는데 네. 이토록 다른 성향을 가진 경쟁자를 가지고 좌우가 불편하지 않은 가사를 쓴 유튜버가 천재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사에는 이제 광야로 걸어가 알아 내 홈그라운드였다면 원래 넥스트 레벨에 네. 가사가 있어요. 네. 근데 원래 이 광야라는 게 SM 유니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성대모사에서 여당으로 걸어가 알아 내 홈그라운드. 후보 단일화. 네. 위협에 맞서 합쳐라. 원래 가사는 이제 제껴라인데.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단일화 이슈를 제대로 반영하면서 또 꽤 보면 어느 쪽 지지자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가사들도 있다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신구 권력 대립이라고 해서 퇴임을 앞둔 우리 문 대통령과 또 새로 취임한 윤 당선인, 현재 여당과 현재 야당, 이제 곧 맞바뀔 입장인데 이런 대립이 정말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정치가 국민 통합, 사회적 분열을 좀 넘어서서 미래로 나가기 힘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좌우파라고 했잖아요. 에스파 아니고 좌우파.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서로 힘 합치고 또 함께 노래 부르는 이 영상처럼 될 수는 없는 걸까. 아마 시청자들도 그런 지적을 댓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의 마지막에 보니까요. 여기에 출연은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상당히 존재감이 올라간 정치인이죠.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홍준표 의원이 막 전화해서
재명아 우리 같이 짬뽕 먹으러 가자. 이런 장면도 나오던데 우리 정치권도 좀 이런 날이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봤으면 합니다. 아마 그래서 진짜로 소개해 주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런 게 현실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OTT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셨네요. 애플 TV 플러스의 새 시리즈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애플 TV 플러스가 좀 화제예요. 네.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도 위워크라는 회사의 어떤 최근에 행보들을 나왔던 우리 망쳤어요라는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도 최근에 한국 배우인 김희성 배우가 출연을 했었고요. 네.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역할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고 최근에 이제 애플 TV 플러스가 3월 25일 날 네. 아마 최근에 만들었던 한국 관련된 콘텐츠 중에서는 가장 대작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디에 속하지 않았던 제일동포들의 삶과 꿈, 희망을 그리는 대화 드라마인데요. 네. 윤여정, 이민호 씨가 출연한 빠친코를 8부작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은 한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유명한 소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소설 원작인데 한국의 작가가 동명소설 원작인데요. 이걸 애플이 몇 년 전에 이 원작을 사서 1,000억 원대 제작비를 투입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공개되자마자 평단에서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로톤토마토 요즘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신선도 지수라고 해서 신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작품은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100%가 나왔고요. 오. 영국 MMA 평점으로도 5점이고요. 5점 만점에 네. 올해 보게 될 최고의 한국 드라마다라는 평가입니다. 아, 이제 뭐 국민 배우 반열에 오른 분인데 배우 윤여정 씨 네. 그리고 한류 스타죠 이민호 씨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들이 대하 드라마. 근데 사실 대하 드라마 하면 뭐 KBS 같은 공중파에서만 그동안 우리가 방영돼서 볼 수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대하 드라마를 OTT에서 본다? 그것도 미국 OTT인 애플 TV 플러스 이러니까 그 자체가 좀 새로운데 이미 25일에 금요일에 공개가 됐다고 하고 일단은 3화가 먼저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좀 놀라운 행보인데 유튜브에 네. 1화를 전체 공개를 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인데요. 야. 이걸 보고 더 안 보고 싶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 네. 1화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더 회차를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본 느낌으로는 영상 자체가 네. 한국 스태프들이 제작한 느낌보다는요. 네. 한국 배우들과 해외 어떤 북미나 이런 데서 촬영하는 스태프들이 촬영한 느낌이라서 네. 영상 자체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낯설긴 하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갔던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제작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1,000억입니다. 한 회당 120억 정도 이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무료 공개를 일단 유튜브에 했다고 하니까, 누구나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말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런 역작을 만나볼 수 있는 우리 시청자들, 정말 기쁜 소식인데, 그만큼 기존 방송사, 그리고 신규 OTT들은 그야말로 피 튀기는 이런 콘텐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국내 OTT 업계의 어떤 현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 배우들, 아니면 한국의 어떤 제작자들을 데려가서 이제 콘텐츠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네. 사실은 1,00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한국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국내 OTT 업체는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OTT 업계들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KT와 CJ ENM이 콘텐츠 혈맹을 맺었다는 보도도 나왔었죠. 네. 그래서 CJ ENM이 KT의 이제 드라마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진위에 1,000억 규모의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개발, 제작, 유통 등을 양사가 함께 하겠다.
발표한 것들 보면 네. 앞으로 이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OTT가 해외에서 오리지널 아무리 제작하려면 해외에서의 또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네. 수지타산이 막기 위해서인데요. 네. 이런 부분의 행보들이 좀 계속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KT와 CJ E&M의 파트너십 스튜디오 지니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CJ E&M은 티빙으로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선 점유율 2위가 됐죠. 네. 그리고 KT는 시즌이라는 각각의 OTT 플랫폼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시즌과 티빙의 컨텐츠를 섞거나 그런다기보다는 그 원천 소스를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원천 소스라고 할 수 있는 웹툰이라든지 네. 웹소설 기반의 그 업체인 스토리 위즈, 지니 뮤직, 릴레이 서재 등을 KT 스튜디오 지니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0억을 투자하면서 네. 그런 컨텐츠, 원천 소스, IP를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활용하겠다는 측면이 보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티빙의 컨텐츠를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서 대하 드라마 소개해 주신 이 파친코 이것도 제작비 총 제작비 1,000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KT와 CJ E&M의 파트너십도 규모가 1,000억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뭐 1,000억이 돈도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콘텐츠를 유통하는 허브를 두 개의 회사가 서로 파트너십으로 공유하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 결국 IP를 선점하기 위한 거겠죠? 맞습니다. 예. 지금 뭐 네이버와 또 티빙도 예전에 그런 행보를 보면서 서로 간에 전략적 투자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은 결국에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IP가 필요한 상황이고 네. 컨텐츠를 제작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결국에는 컨텐츠가 얼마나 재밌냐, 그 IP의 가치가 얼마나 있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네. 지금 IP를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뭐 정말 진짜 원천 소설부터 해서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이런 것들 다 찾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TV의 그 CJ E&M의 그 이제 KT 스튜디오 지니에 투자한 거는 되게 좋은 행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쇼폰 플랫폼인 틱톡 여기도 IP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해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틱톡이 그 키다리 스튜디오나 레진 코믹스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얘기냐, 뭐 거짓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틱톡의 모회사죠 바이트댄스가 지난달에 웹툰 시장에 발을 뻗었습니다. 일본 웹툰 앱인 피조툰이라는 서비스를 개시했고요. 피조툰.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피코마, 네. 그다음 네이버의 라인 등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 바이트댄스도 보면 이제 미디어 시장에서 이 원천 콘텐츠인 이 웹소설, 웹툰 이쪽에 굉장히 정주준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키다리 스튜디오와 레진 코믹스의 콘텐츠를 4년간 공급받는 계약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일본이 그 과거에는 뭐 스튜디오 지브리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에서 상당히 스토리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기로 유명해서 국내에도 굉장한 팬층이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웹툰 시장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본은 뭐 그냥 만화라는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네. 그것들이 이제 디지털화 돼 있지 않았던 것들을 네. 피코마라든지 라인이 들어와서 기존의 콘텐츠를 한 콘텐츠로 한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콘텐츠를 많이 그 웹툰화, 디지털화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원천 시장 자체는 워낙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틱톡도 이제 피조툰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원천 IP를 확보하려고 하는 전쟁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틱톡이 사실 그냥 쇼폼 플랫폼으로만 우리들한테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웹툰 시장까지 가세하면서 콘텐츠 경쟁에 뛰어드는 이런 상황들, 뭐 이젠 플랫폼, 어떤 콘텐츠 이런 경계선이 결국엔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안 드시나요? 여보세요?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